안녕하세요.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작입니다. 네, 거의 2달 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최근 뉴욕 연준의 몇몇 연구원들 그리고 BI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전 세계 금융 현황에 대한 그 글들에서 최근 미국의 헤지 펀드들의 국채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글들이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요. 내용은 미국 국채 선물을 헤지펀드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매도 계약 수가 보면은 거의 570만 계약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게 보통 국채 선물은 한 계약에 10만 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2년하고 3년짜리는 2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10만 달러인데요. 이게 570만 계약 정도 쌓여 있으니까 대략 5,700억 달러, 거의 6천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매도 포지션인 거죠. 그럼 이 헤지 펀드들은 그냥 그 매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헤지 펀드들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시스가 즉 국채 선물이 국채 현물보다 가격이 높을 때 국채 선물은 매도를 하고 국채 선물은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하는데요. 이 570만 계약이라는 건 순매도 계약입니다. 즉 뭐냐면 모든 헤지 펀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헤지 펀드들은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매도한 거에서 매수한 그 물량의 개수를 빼니까 570만 계약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헤지 펀드의 포지션입니다. 순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한 때가 언제 있었냐? 바로 요 때죠.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요 마지막 요 정점에서 2019년 9월 17일 레포 시장 위기가 발발하고 그러면서 이 헤지 펀드들의 이런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굉장히 이제 쭉 한 3년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가 최근 한 1년을 거치면서 다시 이런 매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선물이 현물보다 높을 때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합니다. 뭐 반대일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겠죠. 뭐 정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미국의 국채 선물은 만기가 3월 말, 영업일, 마지막 영업일이죠. 3월 말,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이런 매매를 시작하면은 대략 3개월 동안 가져가서 만기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매는 여기에는 요 밑에 것이 현물이고 위에가 선물인데요. 선물이 더 높게 시작했잖아요. 요만큼 높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현물도 나중에 올라가서 끝났는데 이게 반드시 오를 필요도 없고 반드시 뭐 내려가야 돼 이런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매매 시작했을 때 아직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선물이 현물보다 만약에 더 비쌌다. 그러면은 선물 매도, 현물 매수를 해서 이 포지션을 쭉 가지고 가게 되면은 만기에는 정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만기 정산을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두 개 가격을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기 정산하는 이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채 방향하고 무관합니다. 그럼 간단히 헤지 펀드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이게 또 지금 왜 문제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국채 선물 매도, 국채 현물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거래 기간은 3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지금 마침 10월 초니까요. 10월 초에서 12월 말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정하죠. 자, 그리고 지금 국채 선물 가격이 100일이에요. 이렇게 뭐 가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국채 현물 가격은 뭐 이건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막 변할 텐데요. 100으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액면 가격도 100으로 났어요. 계산하기 편하려고 현물 가격하고 액면 가격을 100으로 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쿠폰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채 선물, 헤지펀드가 하는 국채 선물의 중요한 종목은 만기가 2년 또는 5년 또는 10년인 요 세 가지 종목을 갖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기가 2년 이상인
이런 국채들은 우리가 이런 국채를 뭐라고 부르냐면 쿠폰이라 그러는데요. 쿠폰은 말 그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그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액면 가격인데요. 국채 쿠폰을 4%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액면 가격 요거의 4%, 즉 1년에 이게 가격이 액면가가 100이었으면 1년에 4만큼 준다는 얘기죠. 뭐 정확히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나눠서 주겠죠. 2만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 쿠폰을 지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레포 금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레포 금리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치펀드들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을 빌리려면은 어디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들은 뭐 은행 가서 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레포 시장 가서 주로 돈을 대여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해치펀드의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익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매매를 시작했을 때 현금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만기에 갔을 때 현금의 흐름을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현금의 유입이에요. 아래는 현금 유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걸 가져갑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데요. 선물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증거금이 필요하죠.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증거금 굉장히 작거니와 뭐 거의 뭐 무시할 만하다 생각하고 국채 선물을 매수해야 되죠. 근데 해치펀드 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국채 선물을 매수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겠죠. 네, 어디 가세요?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이자율은 얼마라 그랬죠? 아까 5%로 빌려옵니다.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이 100만큼 들어옵니다. 레포 시장 차입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이 돈으로 국채를 매수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 돈이 나가죠. 그래서 국채 매수해서 돈이 현금의 흐름만 보는 겁니다. 100 들어왔다가 100이 나가니까 처음 이 매매를 시작했을 때는 현금 흐름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개월 후 만기가 됐어요. 자, 만기가 되니까 이 해치펀드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국채를 들고 있죠. 그러면 국채를 나중에 국채 선물 매도가 있으니까 이게 만기 정산하면 해치펀드는 국채를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에 주나요? 예, 선물 가격이 처음에 시작할 때 100일이었죠. 100일에 매도할 권리를 가졌으니까 100일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국채 매도에서 돈이 101만큼 들어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현물을 자기 들고 있었던 거를 넘겨주면 되니까 만기 시점에서 3개월 동안 들고 있었던 현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3개월이니까 1년에 4분의 1이죠. 근데 이자는 쿠폰 이자는 4%라 했으니까 1만큼 주겠죠. 그래서 1만큼 플러스 들어오게 됩니다. 나가는 돈이 또 있겠죠. 자, 뭐가 나갈까요? 예, 레포 대출을 받았으니까 상환을 해야 되겠죠. 얼마를 받았었냐면은 100만큼 받았으니까 나가는 거 다시 마이너스 100만큼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레포 이자율도 있겠죠. 아까 5%라 그랬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3개월이니까 4분의 1만큼만 되겠죠. 그러면 1.25가 나가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쭉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0.75. 예, 0.75라는 무위험 차익 거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뭐 빌리고 그걸로 선물 매도하고 또 그 국채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처음에 0이었는데 나중에 0.75만큼 수익이 생겼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현물 국채를 매수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담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화 시킨 건 어떡하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해치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 국채를 이제 매수할 때 100이라는 거에 대해서 0.75만큼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게 뭐 그러면 0.75%뭐 이렇게 수익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해치펀드는 그거에만 갖고서 만족하는 집단들이 아니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겠죠. 얼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 대신 위험은 또 알아서 뭐 그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현실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해치펀드가 아까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했었는데요. 돈 한 푼 없이 하는 거였지만 해치펀드 100이 있다고 치죠. 현금 100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치펀드는 일단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죠. 네, 100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큼 나가니까 대신 현금 없어지고 국채 현물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해치펀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걸 갖고서 국채 100 들어온 걸 갖고서 레포 시장에 가서 돈 빌려줄 사람한테, 자, 여기 내 국채 100만큼 담보를 맡길 테니 나한테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은 둘이 합의를 하겠죠. 여기서는 그 국채에 대해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돈을 빌려주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10%인데 이걸 보통 헤어컷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10% 할인된 가격이니까 90만큼 빌려주겠죠. 그리고 이거는 레포 대출을 했으니까 현금이 90 생기고 자기 부채 대출한 것이 90만큼 자산 부채 동일하게 잡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치펀드는 어떻게 하냐? 이 새로 생긴 현금을 갖고서 또 미국 국채를 현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90만큼 없어지고 90만큼 미국 국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레포 시장 가서 또 대출 받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 얼마가 되냐?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던 분들 생각날 거예요. 무한 등비 급수죠. 그래서 하면은 미국 국채를 처음에는 현금이 100만큼밖에 없었지만은 미국 국채를 최대한 1000까지 살 수가 있죠. 10배를 살 수가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레포 대출도 900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에 현금 100 하고 아까 말했던 그 헤어컷 10%죠. 그럼 0.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거 그냥 1000. 이게 최대한 살 수 있는 미국 국채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확대하면은 처음에 100만큼 갖고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도 훨씬 더 뭐 거의 10배 레버리지 쓴 거죠. 그러면 아까 0.75 했는데 그걸 7.5만큼 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기 자금 대비, 즉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현금 100에 대비해서는 한 7.5%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헤지펀드가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올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 헤지펀드의 순기능을 보면은요, 헤지펀드의 어떤 그 자기 이윤 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요. 헤지펀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2022년 6월 이후에 연준이 QT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도 자기가 보유한 증권들, 특히 MBS,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점점 던지기 시작하고 있죠. 최근엔 더 그게 가속화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군가는 시장에 쏟아지는 미국 국채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유력한 주체 중에 한 명이 지금 헤지펀드가 됐다는 거죠. 왜냐? 헤지펀드가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 국채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 인수 주체에 그런 역할을 한다. 뭐 나름대로 순기능이죠.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작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연준은 8,100억 원의 그 자기 포지션을 이렇게 줄여왔어요. 그 국채에서만요. 그 다음에 은행은 국채에서만 2,330억 원이니까 두 개 합하면은 1조 달러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이 미국 국채가 줄어드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헤지펀드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꼭 좋은 것만 있느냐? 이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취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아까 사례에서는 베이시스가 100하고 101이었으니까 1이었죠. 그러니까 1%나 났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고요. 굉장히 작게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면 높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이거는 뭐 정확히 헤지펀드의 이 장부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략 한 50배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의 이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포 차입을 했는데 만기가 3개월이었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레포 차입이 대부분 하루가 만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오늘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맡기고 현금을 빌려왔다면은
뭐 100만큼 빌렸다면 이게 내일이면 만기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돼서 없어지자마자 또 레포 시장에서 바로 그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만약에 뭔가 시장에 작은 외부적 충격이 왔다. 그럼 이런 롤오버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요게 바로 2019년 9월 17일에 레포 시장 위기에 해치펀드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 평소에 보면은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포 금리인데요. 레포 금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탁 이렇게 튀어오르는 때가 있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때가 있는데, 이날은 뭐 요 정도 튀어오르는 거는 시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거니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2019년 9월 17일에는 이게 5% 이상까지 튀어올랐는데요. 요거에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까지 제일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연준이 QT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국채를 발행하니까 누군가 또 국채를 또 사야 되겠죠. 그럼 국채 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사야 되죠. 그럼 지급준비금 감소하고, QT하니까 지급준비금 감소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금 시즌이었다 그래요. 전날이 바로.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면은 기업이 예금, 자기 은행 예금에 있는 돈을 찾아서 재무부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예금에 있는 돈이 재무부로 가고, 재무부는 그걸 TGA라는 계정에 입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위험해서 일단 레포 대출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거 레포 대출 중지하니까 또 레포 시장에서 자금 공급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MMF 역시 쟤네가 안 하네?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레포 시장의 금리가, 돈줄이 마르니까 금리가 팍 오른 거죠. 자, 그럼 금리 오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연준은 깜짝 놀란 거예요. 연준이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일단 유동성 공급하고 보자 해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하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이 9월 18일입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이고요. 하필이면 또 이때 9월 17, 18일에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8일에 이제 그 전날에 있던 사건을 이제 보고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바로 금리 0.25 25 bps 인하하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있죠.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쫙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은 긴급 유동성을 급격하게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위기는 그해 다음 이듬해인 2020년 3월까지 계속 지속이 됐어요. 이렇게 긴급 유동성을 주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지속이 됐는데,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는데, 뭐 코로나는 이제 다른 논외로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해치 펀드는 어떻게 되냐? 레포 시장에서 돈을 자기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조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위기가 오면은 해치 펀드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일단 해치 펀드는 최대한 자기 포지션을 롤오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자기 포지션을 만기까지 잘 들고만 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위기들이 생기면은 해치 펀드는 롤오버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포지션을 정리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뭐 갚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가지고 있었던 현물 매수 포지션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한다? 국채를 시장에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9월 17일에,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9월 18일 연준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빠른 조치가 아니었나 보는데요. 또 하필이면 그날 FOMC가 있기도 했는데, FOMC가 설령 없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연준은 어마어마한 또 유동성, 단기 유동성 증가로 대응을 했다. 그거는 연준의 저거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이 자산이 이렇게 싹 늘어나는 것부터 알 수가 있겠죠. 이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이 사건을 보고 연준은 not QE라고 불렀죠. 그래서 not QE.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운포 처리해서 not QE, QE다. QE인데 연준이 not QE라고 해가지고 not QE가 하나의 수식어가 된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일단 현재의 이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포지션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위기가 터지면은 스파크만 딱 불이 붙었을 때 굉장히 큰 폭발로 갈 수 있는 연료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게 아마 큰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기사로도 썼으니까요. 한번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헤지 펀드의 그 베이시스 트레이드 그리고 요것의 의미,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봤습니다.